겉모습도 내면만큼 중요하고 내면도 겉모습만큼 중요합니다.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에서 털을 없애면 개와 양의 가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귀티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귀티는요,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품격이 느껴지는 태도와 깊이 있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막 꾸미지 않아도 드러나는 우아함, 일상 속에서도 배어나오는 품위,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배려와 따뜻함, 이런 품격과 인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품격은요, 자기 자신을 찾았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고전 연구가 조윤재 작가의 사람의 향기,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깊이 있는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이 구절은 공자의 가르침이 담긴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이다. 이 구절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장이 아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반드시 붙잡아야 할 삶의 태도가 녹아있다. 배움의 지속성, 참된 우정,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이 세 가지가 공자가 말하는 군자의 길이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여기서 학은 배우는 것이고 습은 배운 것을 반복하여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지식을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배움의 본질인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난관을 마주한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배움에서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질 않는다. 직장에 들어가면 업무에 치여 새로운 것을 익히기를 포기한다. 그 결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한계에 부딪히고 쉽게 좌절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다. 공자는 말했다. 고난에 처했는데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인간이다. 배움을 멈춘 순간 퇴보하게 된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성장해야 한다. 배움은 곧 힘이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여기서 말하는 벗은 단순한 친구를 뜻하지 않는다. 공자는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을 벗이라고 했다. 진정한 벗은 가까이 있을 때만 즐겁고 멀어지면 쉽게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관계가 진짜 벗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게 그런 벗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되어주고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맺는다. 필요할 때만 찾고 상황이 바뀌면 쉽게 등을 돌린다. 하지만 진정한 벗은 그렇지 않다. 함께 성장하고 같은 뜻을 품으며 기꺼이 시간을 내어 만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벗을 찾아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여기서 말하는 군자란 자신의 가치를 알고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칭찬은커녕 무시당할 때,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선택한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며 포기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질 않네. 화내고 좌절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맹자는 말했다. 스스로 포기하는 자는 하늘도 돕지 않는다. 또 어떤 이는 묵묵히 실력을 쌓으며 기다린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남이 알아주길 바라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한다. 그러다 보면 때가 오고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찾아온다.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자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 또한 군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낸다.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에 막 휩쓸리는 순간, 그땐 이미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화를 낼 때는 이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화를 남에게 옮기지 말아야 한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 이렇게 논어의 첫 문장은 세 가지의 의문형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쁘지 않은가? 즐겁지 않은가? 군자답지 않은가? 이것은 공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배움을 지속하는 삶, 뜻이 맞는 법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남이 몰라줘도 흔들리지 않는 삶. 이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다. 만약 당신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묵묵히 실력을 쌓아간다면 언젠가 공자가 말하는 군자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 군자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 그냥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인 것이다. 지위를 얻지 못했음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합당한 실력을 갖추기를 근심하라. 자기를 몰라준다고 한탄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수밖에 없는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하라. 사람들은 멀리 있는 빛을 쫓는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를 바라며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초라하게 여긴다. 그러나 공자는 말한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나야 한다.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면 먼저 그 자리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라. 누구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스스로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남이 알아주길 기다리는 것은 패배자의 태도다. 실력을 갖추고 노력하면 결국 세상은 당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공자의 정명론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이름을 얻으려면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떠한가? 높은 지위를 원하면서 그에 필요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더 좋은 기회가 오기만을 바라면서 지금 하는 일은 대충 한다. 실력은 없지만 인정은 받고 싶어하고 경험은 없지만 권위는 갖고 싶어한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껍데기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지름길이다. 반대로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굳이 자기 이름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 빛나는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가치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제 나라의 임금 경공은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한다. 맞는 말씀이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넘쳐난다 해도 그 곡식들을 내가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공자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대의를 말했지만 임금은 내가 편하게 살려면 신하들이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이것은 지도자가 쉽게 빠지는 착각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자주 범하는 실수이기도 하다. 그렇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리에서 충실해야 한다.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기 자리를 빛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일에 더 깊숙이 끼어든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면 그 자리에 걸맞는 실력을 쌓아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원칙을 무시한다. 노력 없이 성공하려 하고 실력 없이 권력을 주려 하며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얻으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편법과 불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얻은 성공, 권력, 결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람은 결국 넘어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 반면 노력으로 올라간 사람은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감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쉽게 얻은 것이 아니기에 그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알고 있다. 빛나는 사람이 되면 기회는 저절로 찾아온다. 빛나는 사람이 되면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빛나는 사람이 되면 결국 원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지금 그 자리에서 빛나라. 그러면 당신의 미래도 함께 빛나게 될 것이다.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았다면 누려서는 안 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많다고 존경받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이다. 공자는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이익을 취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생각하라. 즉, 돈을 벌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정의로운가 아닌가가 핵심이다. 공자는 부를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설령 천한 노동이라도 하겠다. 하지만 그 부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이와 관련해 공자의 두 제자인 안현과 자공이 비교되곤 한다. 제자 안현은 학문과 도덕적 수양에는 뛰어났지만 가난을 극복하지 못해 30대 초반에 굶어 죽게 된다. 반면 제자 자공은 뛰어난 감각으로 높은 지위와 부를 이뤘고 공자에게도 재정적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학문과 수양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다. 둘 다 뛰어난 제자였지만 공자는 한쪽으로만 치우친 삶을 경계했다. 안현은 너무 이상적이었고 자공은 너무 현실적이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다. 즉 배우고 수양하며 부 역시 정의롭게 싸우면 된다. 공자는 말했다. 부를 얻었더라도 그 수단이 정의롭지 않았다면 누려서는 안 된다. 불법으로 돈을 벌었는가? 타인의 희생을 딛고 부를 쌓았는가? 권력과 연주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는가? 이런 부는 결국 화를 부른다. 훨씬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에서도 수도 없이 반복됐다. 만약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정직하게 벗어나라.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정약용 역시 이렇게 강조했다. 군자는 가난을 벗어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그 방법이 정의로워야 할 뿐이다.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가난은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집착하면서도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제대로 하고 있질 않다.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한다. 그런데 당신이 부자가 된 후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공자는 돈이 많다고 귀한 것은 아니며 돈이 없다고 하찮은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부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도덕적으로 부를 쌓아라. 그 부를 교만하게 쓰지 마라. 가난을 벗어나되 불의에 타협하지 마라. 부자가 되고 싶은가?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라.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산다. 누군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감정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감정이 본능이라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선택이다. 아무런 기준 없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감정에 휘둘리며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된다. 논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미워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도 무조건 동조하지 마라. 반드시 당신 스스로 살펴보라. 특히 SNS가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을 비난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이 확실한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론에 휩쓸려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론 재판은 무섭다.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은 순식간이다. 만약 그 비난이 오해였다면, 진실이 뒤늦게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몰랐다. 다들 그렇게 말해서 그냥 그랬다. 이런 변명이 과연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해치고 그 화살은 언젠가 결국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미워할 때도 기준이 필요하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개인적인 취향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정말 신중해야 한다. 바로 당신의 그 감정이 타인의 인생을 막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대도 정확히 똑같다. 감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감정을 의지해 내리는 판단은 쉽게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인을 강조했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자가 말하는 인이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실 남을 좋아할 자격도 미워할 자격도 없다. 공자 역시 미워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악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다고 했다. 바로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진정한 선과 위선이 섞이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두려워했던 점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움과 호감의 감정을 쉽게 발산하는 만큼 정확히 그만큼 당신 역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쉽게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의 행동을 먼저 가다듬어야 한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일상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곧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공자는 말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왜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원칙만 지켜도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한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거친 말을 내뱉고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낯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떠한가? 손님을 대할 때처럼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며 신중하게 행동한다. 공자는 이것이 잘못된 태도라고 보았다. 모든 사람을 손님처럼 대하라. 가까운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바로 인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결국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이유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만 행동한다. 진정한 어른이란 남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찾는 사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단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사람,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이다. 논리적으로 싸워 이기려 하지 마라. 진짜 강자는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 내면이 겉모습을 넘어서면 거칠어지고 겉모습이 내면을 넘어서면 형식적이 된다. 겉모습과 내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군자다운 사람이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학문과 수양을 쌓아 내면이 깊은 사람? 아니면 외모가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 어느 날 위나라 대부 극자성이 공자의 제자인 자공에게 물었다. 군자는 내면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 굳이 겉모습을 꾸밀 필요가 있겠는가? 자공은 이렇게 대답했다. 겉모습도 내면만큼 중요하고 내면도 겉모습만큼 중요합니다.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에서 털을 없애면 개와 양의 가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즉 내면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남들이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다. 호랑이의 무늬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호랑이인지 개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내면에만 의존하면 세상과 단절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겉모습만 꾸미면 위선이 된다. 그 중간, 즉 중심에 서라. 오늘날 우리는 명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진짜 명품인 사람은 내면의 깊이와 외면의 품격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깊어졌다면 그 깊이가 자연스럽게 행동과 태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이 외면을 꾸미려 한다면 그에 걸맞는 내면을 먼저 갖추어라.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당신은 지금 속으로만 숨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꾸미고 있는가?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균형을 맞춰라.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도 명품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 잎이 더디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상은 계절처럼 변한다. 봄에 따스함, 여름에 무성함, 가을에 풍요로움이 있다가도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닥친다. 그러나 겨울이 되어야만 누가 끝까지 푸르른 존재인지, 누가 쉽게 시들어버리는 존재인지가 드러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순탄한 길을 걸을 때는 누구나 멋지고 화려해 보인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그 본 모습이 드러난다. 공자 역시 이렇게 말했다. 고난이 닥쳤을 때야말로 인간의 품격이 드러난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겨울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겨울이 왔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공자에게도 겨울이 있었다. 그는 56세가 되던 해 노나라에서 쫓겨났다. 무려 14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았다. 도덕적으로 오인받아 공격당했고 곡식이 떨어져 굶주렸으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다잡았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는 천명을 깨닫고 동양 철학의 핵심을 완성했다. 겨울이 와야 진짜 소나무와 잣나무가 드러난다. 이 구절은 조선의 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김정희는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면서 한순간에 권력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와 가까웠던 이들조차 멀어졌다. 그러나 그의 제자 이상정만은 끝까지 그를 잊지 않았다. 귀한 책을 구해 제주도까지 보내주었고 김정희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이에 감동한 김정희는 노너의 이 구절을 떠올리며 세안도라는 그림을 그렸다. 살아가며 당신에게 겨울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 끝까지 곁을 지킬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 무엇보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그 겨울이 다 지날 때까지 묵묵히 지켜줄 수 있는가? 그 겨울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결정한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